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자,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자, 이자 부담으로 주택 매수가 꺼려지면서 집값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벼락가지가 되기 싫어 영끌했더니 이제는 하우스 푸어가 됐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신세동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은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입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금리 인상에 대한 주요 내용, 그리고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금리 인상은요, 이제 한은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정도 또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고요. 뭐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 당시 금리를 올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2에서 3% 오르게 되면 국민들이 사실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일생활에 실생활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활하게 되지만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막 6에서 7%가 되면은 피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더 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 오름세 꺾일 때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목소리, 한마디로 이제는 경기가 위축이 되더라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 그에 이어서 또 한은 총재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연준이 먼저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한국은행이 먼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적인 추세는 스탠드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분간의 뭐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금리 인상의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금리 인상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고요. 자, 교수님. 자, 1년 전에 연 0.5%였던 기준금리가 현재 지금 2.5%로 1년 새에 2%가 올랐습니다. 앞으로 지금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정책 변화가 더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금리를 왜 올렸는가, 네. 또 앞으로 왜 올릴 건가에 대해서 한은 총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근데요,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죽여서 물가를 잡는 거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은 겉으로는 물가 안정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속내가 있다는 거죠. 다른 속내 어떤 속내? 환율이요. 환율. 네. 그러니까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면 당장 우리 금융 시스템 자체가 크게 흔들려요. 네. 주가도 폭락하고 시중금리도 폭등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물가를 잡는다라고 하면 1% 그 기준금리를 올려서 네. 이 물가를 잡으려면 첫째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얼마가 물가가 잡혔는지 지금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엊그저께 그 한은 총재께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 안정되면 물가에 조금 기여를 할 거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국민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것은 환율 안정이다. 환율 안정이다. 오케이. 그러면 환율 안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미국 금리하고 같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높아져야 돼요.
따라서 아까 앞으로 얼마 올릴 거냐, 그 뭐가 결정하냐, 미국이 얼마 올릴 거냐가 결정한다. 그렇죠. 미국이 연말에 3.5, 내년에 4거든요. 그것도 보수적으로 봐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금년에 4, 내년에 4.5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럼 금년에 3.5 간다고 하면 우리 지금 2.5잖아요. 최소한 0.75는 더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지금 2번 남았는데? 미국은 지금 3번 남았고. 미국은 3번 남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한국은행은 최소한 0.75는 저는 올려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0.25, 0.25 베이비 스텝 2번 더 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미국이 만약에 10월 달에 0.75 올리고 그죠? 9월, 그다음에 9월 달에? 9월 달에 올리고 10월 달, 11월 달에 또 0.25씩 해서 올리면 네네. 그러면 한국은행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음.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사실은 환율 안정이 주된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의 차이는 맥시멈 역전 벌어져 봐야 0.25다. 더 이상 벌어지면 환율 시장이 감당을 못한다. 따라서 말은 뭐 베이비 스텝 2번 정도 올릴 거라고 하는 총재가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사정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걸 우리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재동 교수님께서 금리 쪽, 그 통화 쪽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은 얘기를 좀 들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결론을 좀 유추시켜 본다고 하면 미국이 지금 9월, 11월, 12월까지 3번 남은 상태에서 보수적으로는 4%, 아니면 4.5%까지 해가지고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우리는 적어도 3.5에 3.5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좀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기준금리가 3%에서 3.5%까지 올라가면 시중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신용도에 따라서 또 만기에 따라서 금리 격차가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기준금리 올라가는 것 곱하기 1.4배는 해줘야 되죠. 2.4배. 1.4. 1.4배.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1%포인트 더 올라간다고 하면 시중금리는 최소한 잡아도 1.4. 그 다음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2%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2.5인데 연말까지 3.5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아무리 그 신용도가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주담대 그 금리가 1.5%포인트는 현 수준보다도 더 올라간다냐고. 그 다음에 소득이 좀 신통치 않거나 신용도가 더 낮은 분들은 현재 수준보다도 2%포인트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뭐 주담대 금리가 거의 10%까지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금리까지 한번 유추해 봤고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변동금리가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입니다. 평균적으로. 네네. 연내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전망까지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지금 일단 8%는 기정화 사실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변동금리나 뭐 좀 고정금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시장에서는 8% 이상은 당연히 이제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코픽스 금리가 8월달에 이제는 한 3%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코픽스 금리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변동금리가 현재 이제 8월 말쯤 기준이 봤을 때 한 6% 후반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뭐 신용도에 다르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제는 코픽스가 더 오르게 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는 8%대, 7%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고정금리가 지금 한 뭐 상당 같은데 본다 그러면 한 6.3%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9월달, 10월달 가면은 이것도 아마 8%대 계속적으로 이제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뭐 금리가 역전된 상태잖아요. 사실 오히려 지금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이자가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으로는 이제는 역전된 상태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이런 금리 상태가 주담대 금리 상태가 더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의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
준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금융채 금리가 오르게 되다 보니까 뭐 고정금리 자연스럽게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5년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론가는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한 8%대 네. 이상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고요. 그 와중에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현재로서는 좀 낮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변동금리를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변동금리가 낮은 역전 현상이 일어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할까요? 근데 그 고정금리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변동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품을 고정금리로 상품을 팔 때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변동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정금리를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네들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올라갈 때 보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상당히 높아요. 예. 일시적으로는 뭐 그게 뭐 역전이 일어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변동을 고정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야 앞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고정으로 갈아타자, 그건 하나만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정금리가 지금 변동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고정금리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현명하지 않다. 현명하진 않다. 둘째는 고정금리로 가면 공급을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를 자기네들이 안잖아요. 그렇죠. 은행 쪽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의 위험을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얘네들은 고정금리에 붙여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고정금리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께서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할 건 뭐냐면 고정금리가 싼 게 아니다, 그게. 위험을 줄인다고 싶지만 위험 줄이는 것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사실은 더 높은 고정금리로 물게 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조금 지금은 어렵더라도 저는 변동금리로 그대로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변동금리로 고정금리로 갈아탔다가 변동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오히려 거꾸로 또 그걸 뒤집는 경우도 과거에 여러 번 있었어요. 네. 따라서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고 그러면 저는 다소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변동금리 그대로 가는 것도, 특히 이게 한 10년, 15년 장기 대출이라고 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고정금리가 현재 눈앞에서는 상당히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금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훨씬 더 그렇게 나을 수 정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네네. 시장에서 그렇게 예. 봐요. 그래서 그럼 변동금리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신잔해 코픽스를 이제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규 코픽스 금리를 채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 반영 속도가 신잔해 코픽스가 조금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금리가 반영되는 게 신잔해 코픽스가 좀 느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지금 상황은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기에는 또 역전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시장에서 요즘에 인기 있는 주담대 상품이 바로 그 금리 상환형 주담대입니다. 예. 상환. 예. 상한형. 상한형. 예, 금리 상한. 상한형. 예, 상한형.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5년간 금리를 2%포인트 그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상품이거든요. 예. 이게 작년에 우리가 그 금리가 작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작년 7월부터 이제 은행에 좀 소개가 됐는데 안 한 은행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로 금리가 오를 줄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품이 나와도 야 2%포인트 정도 더 오르겠어? 라고 봤는데 지금 뭐 훨씬 더 높아져서 요즘에 지금 이 상품 되게 인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상품도 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께서 은행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주 생각을 해봅니다.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금리 상한형, 예, 상한형. 상한형 대출 상품. 네네, 주담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은행에다 놓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이 내용들이 지금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한다고 하게 되면 금리는 계속 오른다. 네. 과연 언제까지 오를까?
얼마나 오를까? 그런 기간에 있어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과연 지금 현재 네 번째까지 연속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부동산의 장기적인 냉각 시그널이 맞는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냉각 시즌이 지금 맞다.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언제까지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나온 이후에 자산 시장이 다 빠졌습니다. 네. 뭐 주식도 뉴욕 3대 지수 다 빠졌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유가 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 그 목소리에 어떤 얘기였냐면 시장에서 실망했던 게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한 상반기 중반 이후에 금리가 좀 꺾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보기 좋게 빗나갔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내년 상반기 쪽에 금리가 완화되지 않을까 좀 꺾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파월 의장의 입에서 전혀 그런 목소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로 인식을 했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위험, 그러니까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다 빠지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그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는 뭐 부동산에 대한 악영향은 계속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이제 대출 상품에 녹여내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이 부동산의 장기적인 냉각 시그널일 수 있다라고 네, 판단하셨고요. 네, 교수님. 네. 자, 일각의 그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전에 이렇게 이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금리는 큰 부동산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 누구죠? 예전에 우리가 뭐 노무현 정권 때나 지금 박근혜 정권 때 놀라우면서 어렸을 때 금리보다는 정책이나 어떤 다른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 좌지우지된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추가 인상까지 지금 예고된 가운데 가파르게 올랐을 때 우리 영끌했던 우리 젊은 세대들과 앞으로 지금 지금 매수했던 물건들을 과연 매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버티고 보유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예. 제가 역사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2011년도, 12년도에 기준금리가 2%에서 3.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2%에서 3.5. 그렇게 되었더니 주택 가격이 전년 동비로 4% 증가하던 나라가 마이너스 4.8까지 빠졌어요. 기준금리가 2%에서 3.25로 1.25%포인트 올라갔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4% 증가해서 마이너스 5%로 빠졌단 말이에요. 9%포인트 빠졌어요. 그때 기준금리가 3.25예요. 3.25. 자, 그러면 금년 말 되면 아마 금년 말 내년 초가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3%는 넘어갈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거 얘가 맞다고 하면 2%에서 3.25 올라갔는데 주택 가격이 10%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면 작년 8월 달에 0.5에서 지금 3.5로 그죠? 거의 3%포인트 올라가는 경우에 주택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10%포인트 이상 2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주택이 꼭 필요하고 직장에 가깝고 아이의 교육에 좋고 주거 환경이 좋은 집이라 하면 옮길 수 없어요. 팔 수도 없어요. 팔아봤자 옮겨갈 데가 없어요. 그런 집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일단 스테이 하시는 게 좋고 예. 이걸 뭐 연끌을 하고 과도하게 금리 부담을 가지고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거니까 한번 큰돈 벌어보자 라고 사신 분은 투자 쪽으로 하신 분은 예. 더 터지기 전에 빨리 내놓는 게 좋다. 그리고 안 팔린다고 자꾸 기존 가격을 고수하시지 마시라. 그동안 거품이 많이 낀 게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냥 조금 싼 가격에 털어내시는 것이 저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3.0, 3.5 올라가면 주택 가격은 최소한 2년 이상, 최소한 15% 이상 고점 대비 빠질 것이다. 자, 금리에 대한 어떤 다른 전문가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금리는 부동산의 100% 결정적인 변수. 결정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영끌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이자 부담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느끼는 매도하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 이 그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 내용에서 금리 인상은 부동산에 영향 미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럼요. 맞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네. 앞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하셨던 분들 네, 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대별로 좀 나눠집니다. 세대별로. 예,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런 폭락기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못 해봤죠. 네, 예. 전혀 아마 굉장히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코인이다, 뭐 붐불어서 저금리 상태에서 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관심 가지면서 이제 부동산까지도 관심 가지면서 과감하게 MZ 세대들이 이제는 영끌해갖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 지금처럼 폭락기 앞으로 더 내려갈 이런 하향기에서는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아까 저는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한다, 리스크 해지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금리 인상은 예고된 사실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 내년 하반기까지는 뭐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금의 압박.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한 50대 중반 정도 이런 분들이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미 리스크 해지를 했다고 좀 봐요. 그렇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대별로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것이 자, 우리 낫지 않을까. 그 평론가가 지금 세대별로 말씀해 주시는데 다음 우리 이슈에서 네네. 다음 이슈에서 시장 상황별, 그러니까 거래 상황별 네. 그리고 세대별로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 한번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강남 불패도 무너뜨린 부동산 빙하기가 온다입니다. 자, 강남 불패 신화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안에서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이 진행됐는데요. 자, 평론가님 어느 정도 좀 하락한 겁니까? 지금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대비 그러니까 넷째 주 대비해서 전주 대비해서 한 0.18% 하락을 했는데요. 이거 그러면 이렇게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2013년도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이제 내렸다 보시면 되겠는데 항상 그러죠. 이제는 바로미터가 되는 게 사실 강남권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강남권 아파트마저도 이제 낙폭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가 0.04% 빠졌고요. 서초구가 0.02% 8월 넷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주보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남 4구마저 이제 하락폭이 나타나고 있다는 시그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부동산 참여자들은 본격적인 하락세가 이제 시작됐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되는 거죠, 예, 지금 있죠. 현재로서. 네. 자, 교수님. 네. 최근에 강남권에서 우리가 재건축의 메인 단지라고 하죠. 잠실주공 5단지의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만 3억 원을 지금 포기하는 지금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 그만큼 계약은 6월 달에 했고 잔금은 8월 달인데 두 달 만에 내가 걸었던 계약금보다 더 많이 매매가가 좀 하락한 거죠. 과연 이 지금 강남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남권이 좀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강남에서 거래되는 주택을 사시는 분은 융자를 하나도 안 받는 분으로 생각을 하세요. 현금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은 저는 1, 2%도 안 된다고 봅니다. 강남조차도. 그렇지만 지금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네. 대출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대출이 안 나오는 집도 있긴 있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강남도 그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빌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20억 있다고 합시다.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수익을 올릴 것인가 하는 거하고 예. 20억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얻는 수익하고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은행 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주택 가격은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정금리로 예치를 해두는 것이 훨씬 수익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자꾸 시중에서 강남은 뭐 돈을 빌려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자에 무관하다. 난 이런 주장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렇지 않다. 강남시장도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금리는 상당히 저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아까 계약을 포기하고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분양 계약을 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 몇 달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첫째, 금리도 엄청 올라가는구나. 주택 가격도 앞으로 계속 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한 저는 바로미터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주택 시장이 최근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2009년서부터 2014년까지거든요. 이때는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한 5년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기간은 한번 진행이 되면 5년은 가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주택 시장에 그 암흑기가 온다고 하면 이 최소한 4, 5년 이상 가는 거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강남 불패가 무너지는 게 이게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늦게 다른 시장보다는 늦게 와서 그러지 여기도 지금 오고 있고 이 시장마저도 앞으로 불황이 한 4, 5년은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네. 강남마저도 늦게 지금 와서 그렇지 네. 어차피 와야 될 과정이었다. 강북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하나 시장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셨고요. 자, 거래가 전무합니다. 네. 거래 절벽이란 말이 정말 피에 와닿을 정도인데요. 네.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심화되는 아파트 거래 절벽 분위기 네. 어떻습니까? 뭐 거래 절벽 지금 뭐 내놔도요. 지금 뭐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이고 그다음 매수자 입장에서도 일단 매수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요. 한 635건 정도가 이제 추이가 나왔었는데 집계가 됐었는데 이 주택거래 신고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나서 30일 이내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역대 최저치로 또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대비해서 그 당시에가 이제는 7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4,679건 정도가 됐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한 86%나 감소했기 때문에 뭐 1년 사이에 거래가 뭐 확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정도로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들어갔고 이제는 매매 건수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봤을 때 한 230건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봤을 때 용산이 2건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중구가 2건밖에 안 됐고요. 그 많은 집이 많은 영등포구마저도 한 22건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현상이고 아마 이런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애가 타거든요. 지금 그렇죠. 일시적인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팔아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지금 애가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 절벽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제 가을 이사철이 이제 다가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분위기로서는 가을 이사철 이번 이사철의 어떤 반등을 꾀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강남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그널이 오고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언제까지 얼마나 떨어질까가 가장 궁금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네.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런 거래가 완전히 절벽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거의 모든 정부들이 분양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보면 완전히 요요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풀었다가 쥐었다 반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1년 반 이내, 즉 내년 총선 앞두고 여야권에서 거래 활성화 및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저는 나올 거다. 네. 즉 그동안 대출 막 규제했던 거 다시 풀고
세금도 확실히 풀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그 악법 중에 하나가 조정지구 지정한 것도 풀고 해서 주택 시장을 다소 활성화시키는 대책들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다. 활성화 방안이 나올 거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될 거냐 하는 질문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내놓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거 관건이고, 그거는 이게 키를 국회가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전 기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대책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을 다시 상승 국면으로 뒤집는 그런 정책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 가격의 점진적인 하락은 저는 상당 기간 간다. 얼마까지 갈 거냐? 저는 모르긴 해도 4년에서 한 5년은 갈 거다. 왜냐하면 2009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꼭 5년 동안 주택시장이 완전히 잠겨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경환 씨가 불을 댕겼고, 네. 2014년에 그 불을 댕겨갖고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받아가지고 금리를 낮추면서 아주 폭등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경환과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금리 활성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을 그냥 소강 상태로 갈 거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는 그것을 기대를 해야 되고, 상반기 한 5년은 계속해서 다운될 테니까, 예를 들면 20억 아파트 하다는 게 예를 들면 15억, 저는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 10년 정도는 부동산 해갖고 돈 버는 것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편하고 이게 쾌적한 주택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되고, 그런 주택을 사는 사람한테는 정부가 과감한 금융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해서 주택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이 정부하고 야당이 손잡고 저는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해줘야 된다. 우리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요 앞에 제가 지금 여기 저는 가까이서 보이는데 네. 통계 자료를 근거해가지고 네.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프 등 이제까지 네. 어떤 기준금리하고. 이제까지 회계 분석해가지고 말씀하셨던 네. 부분을 아주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좋은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로서 언제까지 과연 얼마나 지금 하락장을 겪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가 고점 상황을 일단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뭐 자산 시장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피크아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리의 향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제 피크아웃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이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이제 내놓는다. 그러면서 이 다운되고 있는 부동산 이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이제 향배가 달라지겠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앵커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과거에 그런 뭐 분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가 그랬었거든요.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가. 그래서 뭐 금리랑 상관이 없다. 그 당시에. 계속 부동산 오르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적에 봤을 때 정책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살리기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향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당연히 이제 금리 상승기 그 영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하향 안정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집중하는 거는 그 하향 안정화가 딱 보합으로 끝나는 그 선이 과연 어디까지겠냐라고 봤을 때에 시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은 금리 인상이 꺾이는 순간,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는 한 내년 하반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금리가 이제는 하락, 그러니까 그 상승기가 꺾이는 그 순간에 일단 1차적인 어떤 변곡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부동산의 그 하락기도 멈출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보합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고, 좀 더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좀 짧은 시간 안에 예측을 하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그 이 부동산 빙하기에 대한 내용 중에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공통 질문을 자, 현재 지금 불확실성이 넘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평론가도 그 세대별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교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서 세대별로 20, 30대, 40, 50대
30대 그 이상의 세대별로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거래 상황별, 네. 매매나 전세, 네. 월세에 있어서 상황별에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에 네. 대한 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세대별로 하면 2030하고 그다음에 뭐 40까지도 약간 포함이 되겠지만 50, 60, 70 이전 확실히 구별이 된다고 보는 게 50, 60, 70은 이미 20년 전에 집을 이미 샀기 때문에 대부분의 융자 부담이 별로 없고 자기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자산 가치도 순자산으로 많은 분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뭐를 걱정하냐 하면 야, 이게 시세가 지금 예를 들면 15억인데 난 지금 벌이도 없는데 이거 빨리 처분하고 부담이 좀 적은 데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은퇴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는 게 아니라 잘 팔고 더 싼 지역으로 좀 외곽으로 옮겨가는 게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팔았더니 세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팔아봤자 양도소득세를 내면 별로 돈이 안 남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고 2030은 진짜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소득도 직장에서 받는 돈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비용 지출도 많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융자를 끼고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제발 집값이 올라가서 큰 돈 벌었다더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형편에 무리가 되는 집을 사시면 이 분명히 낭패를 본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과 그다음에 아까 주거 환경과 이런 것에 자기가 감당할 만한 집을 사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 만약에 무리하게 연끌을 해왔던 전략을 썼다고 하면 잊어버리고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형편이 부담이 가능한 쪽으로 정책을 꾸려가고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융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세대별로 20, 30대 그리고 40, 50대 그 이상의 세대별로 지금 구분해가지고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 평론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상황별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갭 투자 주의보가 좀 나왔죠. 왜냐하면 전월세 지금 전세가율이 뭐 거의 뭐 90% 이상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조사한 그 전월세 시장 지표를 이제는 이게 통계를 발표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비율이 강서구가 96.7%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매매가나 전세가나 지금 똑같다는 얘기인데 특히 MZ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그 전세 끼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리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갭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실제 이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그나마 낮습니다. 연립주택은 거의 90%가 넘어가는데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한 54.2%로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어떤 상황으로 아파트 쪽으로는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월세 전환율도 이제 조사가 좀 됐는데 실제 전월세 전환율이 이제 서울 지역입니다. 2분기에 그 전월세 전환율 아파트가 이제 평균 한 3.9%, 연립 다세대기 5.2% 정도 나와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럼 월세 사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보다 훨씬 더 이게 낮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월세로 돌리는 분이 낫겠다라고 보시는데 근데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월세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다들 지금 준전세, 반전세, 월세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지금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세대별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MZ세대 중심으로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무리가 없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당장이라도 지금 집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무리가 없는 선에서. 그래서 뭐 집을 사서 내 집 마련을 보유하면서 이제는 뭐 말 그대로 미래를 좀 미래를 이제 구축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는 뭐 중년층 같은 경우에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출 금리를 어느 정도 안고 가시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보면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8.16 대책 부동산 시장 영향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인
8.16 대책 발표에 엇갈리는 시장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고요. 과연 논란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뭐 공급 측면에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근데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사실 뭐 시장에서는 공급 방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공급 방안보다는 안정화 대책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5년간 전국에서 22만 호,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10만 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이제 구체적인 지역 얘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또 실망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는 그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섹터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규 택지 15만 호 공급하겠다. 그래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10월에 가서 어떤 부지가 어떤 땅이 나올지 이것도 시장에서는 이제는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GTX A노션 2024년 6월에 조기 개통하겠다. 그다음에 BC 노선 같은 경우는 조기 착공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아마 1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 플랜 24년에 계획하겠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지금도 논란을 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급 방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통합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단축시키겠다. 정비 사업에 대한 통합 심의를 도입해서 시기를 단축시키겠다 얘기가 나왔고요. 또는 청년 원가 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첫 집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인 어떤 공급량이 나왔었거든요. 총 5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이 청년 원가 주택이 그 한마디로 이제는 이익의 본고에 한 80%는 70%는 갖고 30% 토해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 안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총 50만 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전 내용을 바꾸는 논란에 대한 건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네. 자, 교수님.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거래 절벽 상태고요. 그리고 미분양 물건도 수도권 그 지방 물건 하지 않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270만 호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됐어요.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연간 공급량이 그러니까 5년 동안 공급한 게 250만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가 270만이에요. 별 차이가 없어요, 첫째로. 한 20만 원. 네, 20만 원이라는 게 그것도 5년으로 쪼개서 이야기하면 그리고 그게 새로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은 있던 집을 사러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이 공급이 파격적인 게 아니다, 첫째. 근데 굉장히 이게 많은 것 같이 이제 좀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눈에 걸리고 그 다음에 여태껏 저는 그 부동산 시장에서 뭐라고 해왔냐 하면요.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오른 게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 계속 공급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공급이 모자라니까 올라간다. 이런 논리대로 주장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닌 게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첫째, 공급이라는 것은 연간 평균 50만 호 공급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별로 더 많이 못 늘어나고, 둘째, 시간이 굉장히 오래 많이 걸리고, 셋째, 변수가 너무 많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버리면 지금도 계속 뭉개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네.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만약에 8월 대책을 낸다고 하면 안정화 대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급한 게 뭐예요? 당장 급한 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죽고 절벽이 생기고 사실 지금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0.7% 떨어졌다고 하지만 거래량이 극도로 적은 상황에서의 0.7% 떨어진 거니까 네. 실제로 시장이 정상화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저는 정부가 지금 당장 금년 말까지 내놓아야 될 방도가 뭐냐면 이거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네. 거래가 없어도 너무 없네. 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8월 달에 나와줬었어요. 6월 달 대책에는 임대차 안정화해가지고 250만 로드맵 만들겠다고 해서 270만. 이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뭐냐. 저는 그게 아까 세제도 있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다급한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건드리지 않고 270만 같이 구름 잡는 이야기 그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에 목이 매여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그래서 요약하면 빨리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냉각을 막아서 사회 문제화 되는 이거를 막는 대책들이 이제 나와줘야 됐다. 어떻게 보면 8.16 대책이 8월 달에 나왔던 대책이 공급 대책이 아니라 네.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네. 거래 활성화 대책이 거래와 나왔어야 된다. 활성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을 나와줬었어야죠. 그 중에 일부가 공급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공급이 안 돼 갖고 부동산 시장이 올라갔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공급이 별로 많이 안 된데도 정신없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공급은 공급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정책이 이제 진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단어에 대한 어떤 느낌인데요. 네네. 우리 지금 이번에 8.16 대책에도 안정화 정책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상화와 활성화. 네. 워낙 거래 절벽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거래 절벽에는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원인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공급이 문제가 아니었고 유동성이 문제였다. 금리가 문제였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돼버린 거죠. 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과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 집값에 있어서 과연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는 게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돕니다. 일단 분양 시장에서는요, 선당 후공, 당 후공.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죠. 선 당첨되고 나서 야, 고민은 나중에 하자. 네. 일단 당첨되고 보자.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럼 뭐 지금 분양 시장도 그만큼 이제는 막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뭐가 문제냐면 수요자도 문제겠지만은 수요자가 없잖아요, 지금 살 수 있는 분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건설회사도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둔촌주공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분양을 해도요, 일단은 민간 건설사가 참여를 해야 돼. 이번에 그 8.16 대책 보면은 민간 주도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민간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요, 실제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고 지금 민간 참여자들이 과연 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 그래서 둔촌주공의 대표적인 전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시작은 사실 이런 어떤 그 원자재값 상승으로부터 시작을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는 거래가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 그러면 거래 활성화 방안이 이제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취득세일 것 같아요. 취득세.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방안, 그러니까 완화 방안이 좀 나아져야 된다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 그다음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는 이제 누증세가 되기 차등이 때문에 돼 있죠. 예, 차등이 돼 있어 1에서 3%, 그다음에 9억 원 초과 같은 경우는 3% 정도 돼 있는데요.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정지역에서 8%거든요. 그렇죠. 이게 5억 원짜리 하나 예를 들어서 뭐 구입한다 그러면 뭐 지금 취득세만 하더라도 4천만 원. 예, 4천만 원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1주택자 같은 경우 첫 주택이다 그러면은 이건 한 6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사실 취득세. 근데 이게 4천만 원에 넘어가다 보니까 다주택자 중심으로 뭐 내가 뭔가 투자하거나 아니면 더 매수를 하고 싶어도 사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제 부동산의 이제 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 그러면 이 거래세 부분을 좀 낮춰주시는 것이 아마 가장 현실적이지 않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출 규제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실 DSR 규제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중심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풀리지 않은 부분도 사실 아직은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어떤 그 DTI라든지 L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됐지만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최초 구입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완화적인 정책들도 대출이 좀 완화적인 내용도 좀 나아져야 된다. 이러면서 조금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나아져야 지금 현재의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8.16 대책에 보게 되게 되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많은 기대를 했죠. 네. 예전부터 이제 그 대선 때부터 일기 신도시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적률 상향시켜 가지고 탈바꿈 시킨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시장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공약 때 나왔을 때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재개발 들어가겠다 했을 때 사실 믿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가 워낙 땅이 넓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또 일기 신도의 특징이 서울 수도권 근접에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를 개발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할 곳이 필요한데 그 이주할 땅덩어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개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마스터 플랜이 얘기가 나올까? 저는 8.16 대책이 오히려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근데 2024년부터 들어간다, 마스터 플랜 계획한다고 나왔을 때 저 오히려 반대로 나왔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에도 내용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당장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4년부터 마스터 플랜 작성하면은 도대체 언제 개발한단 말이야? 라고 이제는 일기 신도시 분들께서는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직을 걸고 책임성을 가지고 이 신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를 하겠다라고 후에 이제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중으로 이런 용역 발주를 하면서 실제 이제 올해 말에는 용역 착수를 하겠다라고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이말저도 사실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표가 보여주거든요. 실제 한국 부동산의 자료에 좀 봤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실제 이제는 주간 변동폭입니다.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8월 한 15일 기준 봤을 때에 전주보다 0.07%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게 7월 넷째 주부터 연속적으로 지금 주간으로 봤을 때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기 신도시 대표 규례가 얘기할 수 있는 분당마저도 주간 하락폭이 변동폭이 계속적으로 0.5%, 0.05%, 0.07%씩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뭐 변동폭만 그런 게 아니라 거래량도 줄고 있습니다. 실제 일기 신도시 분당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235건, 그다음에 4월이 222건, 5월에 165건, 6월에는 72건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줄고 있는 부분이 있고 7월 달에는 더 심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에서는 거의 내 건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줄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아마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일기 신도시 발표가 24년도로 이제 미뤄졌어요. 약간 정치적인 그때 24년 되면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염두를 두고 발표한 걸까요? 저는 그렇진 않겠죠. 그거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번 대선에서 그걸 이용했으면 했었지. 이번 총선을 위해서 이번에 의도적으로 저는 미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이런 그 일기 신도시 같이 그 어마어마한 물량에 대한 어떤 그런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무리 분당 쪽이나 뭐 일산 쪽에서 그거를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대책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저는 발끈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저는 그 소화적인 발상이다. 전 정부가 당연히 노후가 되고 그러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일산에 잠깐 살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들어갈 때 살았지만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떼돈 벌겠다고 들어간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쾌적한 상황으로 장기 거주하려고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쾌적한 주택 환경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가격의 차원에서 봐주는 게 아니고 주거 환경의 개선 차원에서는 전 정부가 봐줘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다 엎어가지고 새로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짓는 이런 건축보다도 큰 부담이 없이 새로운 전세 수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주거 환경을 이게 바꿔주는 쪽으로 이게 좀 해야지. 우리는요 일기 신도시 싹 다 깔아 없애고 그거 다 새로 짓는다.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고 저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가장 신속하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뭔가? 저는 그 방법은 저는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 자꾸 뭐 요즘 이야기하는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규모 형태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싹 새로 없고 10만 호에 가까운 사람들이 새로운 전세 수요자가 생기고 주택 시장이 저는 감당을 못할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해주시고요. 자, 향후 앞으로 집값 변수로 꼽힐 만한 정부의 정책 과연 어떤 게 있을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금리. 기준금리. 뭐 이제까지 기준금리 쭉 얘기했겠지만은 얼마나 올라가는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그러죠.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평론가님은 세제 개편이요. 세제 개편. 예. 세제 개편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합의가 돼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빨리 속히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개편안이 좀 통과가 돼서 이제 다주택자 중심, 특히 이제 종부세 내시는 분들 이런 유예 부담이 좀 덜어지는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 사실 부동산이 그나마 조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집값 변수의 가장 키워드로 기준금리, 세제 개편 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말씀을 전해주신 신세동 교수님, 권혁준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장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실망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8.16 공급대책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빠지면서 일기 신도시나 재건축 규제 완화의 기대감이 큰 곳들을 중심으로 실망 매물도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시장 분위기가 어두운 만큼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가 더 기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자, 월간 부동산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과 부동산 관련 이슈를 알기 쉽고 심도 깊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